저는 부산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이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졌고 시간이 많이 지나 건물 곳곳이 낡아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희 아파트에는 하나의 괴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13층 괴담이라고 불렀는데 밤에 13층 복도를 걷다 보면 귀신을 본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층이 다 분명히 존재하는 아파트였는데도 이상하게 13층은 항상 불길한 느낌이 돌곤 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13층에서는 몇 년 전 한 가족이 집단 자살을 했고 그 이후로 그 층에는 정체 모를 소리나 눈에 띄지 않는 기운이 떠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친구들과 함께 이 괴담을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어느 주말 밤 11시쯤 우리는 용기를 내어 1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아파트 계단은 무척이나 어두웠고 친구 4명과 저는 작고 온들거리는 손전등에 의존해야 했죠. 13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는 심장이 저절로 두근거렸습니다. 복도는 불이 꺼져 있었고 어두운 어딘가에서 끈적한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조심스럽게 천천히 걸으며 서로 충동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는 소리와 함께 친구 중 한 명인 수연이가 멈춰섰습니다. 뭐야? 왜 그래?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기에 뭔가가 있어.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전등의 불빛이 가리키는 방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우리는 무언가가 있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순간 어디선가 바람이 불더니 우리는 모두 매서운 한기를 느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던 우리는 빠르게 돌아서서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수연의 손전등이 복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빛이 꺼지지 않고 계속 한 지점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곳엔 아까는 없던 작은 그림자가 서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장난하는 거야? 또 다른 친구 지훈이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는 이미 사람이 아닌 뭔가 다른 존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겁에 질린 우리는 복도를 가로질러 계단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누군가 우리의 뒤를 바짝 따라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고 초조함이 폭발했습니다. 계단을 불규칙하게 내려가던 우리는 빨리 1층에 도착했고 그제서야 멈춰서서 서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을 수 없어. 수연이가 말했고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 아파트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장소가 되었죠. 하지만 13층의 전설은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회자되고 있었고 이것이 또 다른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도 등을 따라 흐르는 차가운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그러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면 13층에는 조심하세요. 알려지지 않은 존재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어느 작은 마을. 밤이 깊어졌을 무렵 한 소녀가 텅 빈 도로를 따라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늘 조용하고 사람이 많지 않아 밤이 되면 정적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적막한 밤이었습니다. 소녀는 학교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야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녀의 마음 한켠에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녀가 걷던 길은 오래된 가로등 몇 개가 희미하게 빛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마저도 마치 손을 내밀면 사라질 듯 아련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재촉하며 이어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조금이라도 불안을 덜어보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이어폰을 귀에서 빼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기자 발소리는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빠르게 하며 발소리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자국 소리가 꼭 누군가가 바로 뒤를 쫓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서움에 사로잡힌 그녀는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고 숨이 가쁘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집이 보였습니다. 소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발소리는 집 밖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 울리도록 두근거렸고 그녀는 가족들이 있는 안방으로 황급히 뛰어 들어갔습니다. 기묘한 사실은 그 순간 발자국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소녀는 그 일을 가족에게 말했지만 모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밤마다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끔찍한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만 같았고 소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런 불안감에 시달린 탓에 이미 소녀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소녀는 용기를 내어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야경으로 자주 쓰던 작고 강력한 손전등을 들고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갔습니다. 바람이 윙윙 소리를 내며 귀가에 맴돌았고 밤하늘은 구름에 뒤덮여 달빛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발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소나무가 심어진 곳으로 향하자 소리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소녀가 나무들 사이를 걸어가던 중 갑자기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녀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빛을 옮겼을 때 오래된 무덤 하나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무덤 위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순간 소녀는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낮고 씁쓸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기절할 듯한 두려움을 간신히 떨쳐내고 뒤를 돌아봤지만 환한 손전등 불빛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시선을 무덤으로 돌리자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엔 이제 그녀의 이름뿐만 아니라 오늘의 날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자리에서 뒷걸음질 치며 꼭 집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소녀가 용기를 내어 그 자리를 벗어나려던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은 것처럼 오싹한 느낌이었지만 그녀는 이를 꽉 물고 도망쳤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누구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평소보다 깊은 잠에 빠졌고 그 이후로는 그 발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종종 밤이 깊은 여름 오래된 소나무숲 근처를 지나가면 희미한 발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그 소녀가 남기는 적일지도 모른다며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밤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면 가끔씩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소녀는 다른 도시로 이사가고 더는 주민들에게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관한 소문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아직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무덤과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아 강원도의 한 외딴 산장으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산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 전파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밤에는 주위가 완전히 깜깜해져서 오직 랜턴 불빛에 의지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매력적이라며 오히려 들뜬 마음으로 산장에 도착했다. 첫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 우리는 주변을 탐방하고 밤에는 바비큐를 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둘째 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야기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흘러가며 괜히 오싹해졌다. 그러다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모닥불이 흔들리고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동물 소리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사람의 신음 소리처럼 들렸다. 친구 중 한 명이 주위를 살펴보자고 제안해서 우리는 랜턴을 들고 산장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산장 뒤편에 있는 낡은 창고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모두가 겁에 질렸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겨내서 결국 조심스럽게 창고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오래된 상자들이 몇 개 놓여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그날 밤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며 서둘러 잠에 들기로 했다. 그러나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한참을 뒤척이다 결국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지만
누군가 나의 방 창문 밖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창문을 바라보자 투명한 얼룩 뒤로 형체가 희미한 무언가가 보였다. 놀라서 벌떡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달려갔으나 그때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자리에 눕자마자 그 형체는 또다시 나타났다.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올라가 있는 침대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그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다들 웃어넘겼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알고 보니 그들 중 일부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하루 일정을 앞당겨 바로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짐을 싸고 산장을 벗어나는데 돌아오는 길에 지역의 작은 카페에 들러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진정하기로 했다. 그곳에서 카페 주인에게 산장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다. 주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산장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게 된 장소입니다. 관광객들이 밤마다 이상한 현상을 겪었다고 입을 모으곤 했죠. 그때마다 기묘한 그림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지켜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온몸이 소름 돋았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그냥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다. 우리는 급히 계산을 마치고 바로 서울로 돌아왔다. 그 후로는 친구들과 그 산장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종종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아직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 썰을 듣고 난 후에도 당신은 한밤중에 산장 여행을 감행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에 맡기겠다.